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전영학님의 단편소설 그 이름 영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영자라는 이름의 의미가 소설 내용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넘는다는 의미의 고개 영자, 그 이름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생각해보며 이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방죽시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처마 낮은 선술집이 눈에 띄었다. 허옇게 퇴색한 간판 아래 알루미늄 문을 열고 들어섰다. 서너 개가 될까 한 장탁자가 보였고 아무리 접고 봐도 칠수는 됐을성 싶은 노파가 뚱한 눈으로 손님이 스스로 자리를 찾아 앉기를 기다렸다. 잠시 뒤 이 집을 일러준 일격 씨가 나타났다. 그는 우선 생막걸리 2병을 시켰다. 둘이서 한 병으로는 왠지 감질나 보인다는 것이었다. 술이 주탁에 올랐다. 여느 때처럼 일격 씨는 해프지 않은 화제를 먼저 풀었다. 이 선술집이 옛날에는 선앙당 돌무지 자리였다. 그래서 이 등성이를 넘나들던 길손들에겐 여기가 발심기복의 영지였다. 오늘따라 그는 야릇한 눈빛을 반짝거렸다. 일격 씨는 막걸리를 한 컵 비우고 나서 본격적인 화제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형님, 제가 사기를 한번 쳐보려고요. 이건 요즘 트렌드를 리드하면서도 국제 교류에 기여하는 거라서요. 형님 브랜드에도 근사하게 어필되고. 예상치 못한 황잡한 소리였다. 미리 준비해온 것임에 틀림없었다. 술에 휩쓸리기 전에 먼저 말뚝을 박아야겠다는 심산인 것 같았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말이 내 심사에 모종의 기이한 파장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일격 씨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낭패를 끼쳤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제 입으로 사기 운운하는 객적기 그지없는 말에 까칠한 거부감이 일지 않는 것이었다. 이건 일격 씨에게 사람의 내면을 꿰뚫는 비밀스런 술수가 잠재해 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평소에 나는 그의 수수하고 담백한 목성과 언변에 이끌렸다. 아니 그와 어울리다 보면 이런 인물을 왜 사기꾼으로 매도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지경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일격 씨는 나를 친형 이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런 그가 이제 나한테 사기를 치겠다고 공언을 하고 나온 것이다. 모르겠다. 그가 풀어놓는 말의 타래와 속에 사려둔 보장이 전혀 다른 것인지도. 아니면 나를 형님처럼 생각해 왔으되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서 한탕 우려야겠다는 작심의 발로인지도. 혹은 자기가 지금껏 상대해본 사람들에 비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라서 미리 선수를 쳐 제압하려는 암수일까. 아니 그런 악대 바른 짓거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 프로젝트는 진짜 기발한 것이어서 성공하는 건 따놓은 당상이므로 나와 어엿한 의형제로서의 우애를 금석처럼 굳히겠다는 자신감의 발로 그것을 저렇게 역설적으로 떠버리는지도. 그런데 형님, 제가 사기를 치겠다는데 왜 가타부터 말씀이 없으십니까? 나는 일격 씨의 이의 제기에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의 난데없는 호언에 정신없이 매몰되었던 심사를 추스르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 말이 물론 가짜느시겠지요? 그는 말끝을 묶어놓고 내가 그 매듭을 풀기 위해 가슴을 열 수밖에 없으리라 기다리는 품새였다. 이제는 정말 무슨 말이든 해야만 이 자리가 그럭저럭 지탱될 상황이었다. 자네 말이 못 믿어온 건 아니지만 대놓고 사기 운운하니까 한 펀치 먹은 기분이랄까. 역시 형님다우십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예끼 이 김선달 같은 인간 봤나? 하며 역정부터 내겠죠. 하지만 제가 비록 나이는 이래도 굽이굽이 12굽이 인생 고개에 눈물 고개 제법 넘어본 놈입니다. 100m 잘 뛰는 놈이 1000m는 먼저 고꾸라지는 것처럼 빨리 달아오는 자가 더 쉽게 미끼를 문다는 걸 저는 알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눈앞의 형님도 저는 꿰뚫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자가 나한테 선심 한번 베풀려고 인간적으로 도모한 말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거죠. 맞지 않습니까? 일격 씨가 고개를 젖혀대며 득이만만한 얼굴로 나를 훑어보았다. 그런데 그게 어색해 보이지 않았다. 이 사람 언제 독심술을 다 익혔나? 나는 펑크나는 튜브처럼 내뱉었다. 그거 보십시오. 저를 속이려면 차라리 귀신을 속이십시오. 술이나 드세.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어느새 그의 담장에 갇힌 기분이었다. 괴이하게도 그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조바심은 들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외국인이 몇백만인지 아시지요? 그네들을 진정한 한국인으로 교육시키는 거, 이건 애국사업이에요. 이미 서너 군데 대사관도 방문해 봤습니다. 우리 정부도 불허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시설과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겁니다. 좋기 몇십억은 우선 필요하고요. 인력도 대졸고급이라야 취지에 부합하는 거고요. 일격 씨의 머릿속에는 이미 프로젝트의 아이템이 꽉 짜여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맡을 섹션이 뭔데? 나는 이왕 시작된 얘기 밑도 끝도 다 캐보고 싶었다. 형님은 교육 부분이지요. 젊었을 적에 교편을 잡은 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 교편이랄 것까지야. 시골에서 한 1년 기간제 한 게 어디. 기간제 교사라고 아무나 합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건 그렇지. 맞장구를 치듯 그건에 힘이 주어졌다. 그럼요. 세상에 어디 자격증 없이 해먹을 게 있나요? 득이 만만하던 그가 눈의 초점을 진지하게 낮추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뜸을 좀 들여야겠다 싶은지 천천히 술집 내벽으로 시선을 던졌다. 카운터랄 것도 없이 탁자를 의지하고 서 있던 노파가 술 더 주랴? 하고 고개를 뺐다가는 곧 시답잖아 했다. 주객은 아까부터 우리 둘뿐이었는데 너무 크게 떠들고만 있었음을 비로소 미안해 할 수 있게 되었다. 안주 한 접시 시킬까? 나는 일격 씨를 바라보았다. 이 집 안주는 돼지 안봉에 순대 얹은 게 최고라고 거들면서도 예의 그 얘기를 다시 주워 올렸다. 그때 노파가 핀잔을 주었다. 무슨 말들만 그렇게 깡통 두드리는 소리래?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알았어요. 안봉 2인분에 막걸리 큰 걸로 한 병 더요. 내 말이 떨어지자 노파는 우거지상을 풀며 주방으로 들어갔고 일격 씨는 휴대폰을 꺼내 액정을 이리저리 밀기 시작했다. 우리 동네가 다들 저래요. 뭐 하나 꼬투리라도 잡히면 팍 터출 상호들이에요. 어디 여기만 그러겠어? 장사가 안 되니까 악들만 남은 거지. 나도 거들었다. 그리고 문득 방죽시장 안에서 옷장사를 하는 일격 씨의 아내 영자에게로 생각이 미쳤다. 지금 와서 영자 부르기엔 어딘가 부담스러워 박여사 또는 사장님이라고 얼버무릴 때가 많았다. 방 사장은 여전하지. 장사가 안 되니까 날이면 날마다 코가 빠져 있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이젠 그냥 이름으로 부르세요. 왜? 내가 보기엔 방죽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캐릭터인데 내가 되레 배울 게 많은 터쓰지. 암만 그래도 노상에서 어쩌다 스친 인연도 아니고
그냥 제자로 대해주시면 제가 엄청 자유롭지요. 그런 구닥다리 관계를 끌어다 붙이면 자네도 나와 한참 멀어질 수밖에 없지. 천만에요. 이참에 형님을 아예 선생님으로 격상해드리고 싶은 거죠. 에이, 그런 망발 말게. 세상에 안식구 선생을 제 선생으로 받드는 얼뜨기가 어디 있나. 기존 틀을 확 깨자는 게 제 활동 영역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일격 씨가 여태껏 만지작거리던 휴대폰 액정을 내밀었다. 나는 사진의 윤곽을 파악하느라 가늘게 눈을 떴다.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의 시와 사진이에요. 벌써 몇 년 됐지요? 방죽초등학교 무슨 행사 땐가 애들 시화가 걸린 담장 앞에서 우연히 마주치지 않았습니까? 제 자식놈 액자 앞에 한참이나 서 계시던 형님이 이건 아이가 쓴 게 아니로군 하셨지요. 나는 캥기는 바가 있어서 머쓱해지고 말았고요. 시가 초딩답지 않았지. 틀을 벗어나 보자는 거, 그걸 애들 표현처럼 쬐끔 집어넣은 거였죠. 일격 씨가 송구해 하면서도 얼굴에 웃음기를 띄었다. 내가 보잘것있는 시인도 아니고 문식이 높은 자도 아니란 걸 알고 어처구니 없었겠지. 그보다는 제 자식놈이 이젠 볼멘 소리를 합니다. 간섭 좀 말아달라고요. 아들 하나 잘 뒀군 그래? 장차 제 몫은 충분히 할 인물이구먼. 하지만 저는 중딩 이한테 벌써 무실당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일격 씨가 굵은 안봉 한 점을 집어 힘주어 씹었다. 나는 그의 빈잔에 다시 술을 따랐고 플라스틱 병에 남은 술로 장고르기를 했다. 곧 술자리는 끝날 것이다. 취기로 인사불성이 되더라도 끝판에서 초장을 각성할 수 있어야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사람 취급받는 거라고 언젠가 일격 씨는 말했었다. 더구나 지금은 대취한 상태도 아니다. 그는 다시 사기 운운하는 얘기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가부간 대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일부러 피하거나 강단 있게 부를 던진다면 오늘 이 술자리의 우애로움은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고 영자처신이 어떻게 굴러갈지도 모른다. 바라건대 일격 씨가 초입의 그 멘트를 잊어버리거나 없던 걸로 간주하기만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술잔을 나란히 비운 뒤 일격 씨는 형님, 제 프로젝트가 어때요? 하며 여지없이 도돌이표를 찍었다. 그래서 나는 장고르기를 하면서부터 조금씩 흔들리던 가슴이 급기야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이런 순간 눈을 딱 감는다는 게 어떤 위력을 갖는지 모르는 바 아니지만 나는 간이 작았다. 머리로는 그런 거에 관심 쓸 겨를이 없어 하는데 가슴은 그래 죽기 아니면 살기겠지 하며 널뛰기를 했다. 천당과 지옥, 선택의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이다. 솔직히 등에 진땀이 돋았다. 그런데 만약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라면 머리가 급히 달아올랐다. 나는 지금처럼 차량 운전 대행기사로 언제까지 살아가야 하는 건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눈이 딱 감겨졌다. 그래, 좋아. 한번 부딪혀 보자고 하는 소리가 튀어나왔던 것이다. 그의 프로젝트를 따라가다가 아차 하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진다 해도 그건 내 본연의 삶이 아니다. 신이라는 무소불위의 파워맨이 나에게 짐지운 운명이라는 놈일 뿐이다. 내가 근무하는 11평짜리 사무실로 호출 전화가 떨어졌다. 나는 방죽시장 인근 골목에 있는 4층짜리 빌라 건물 주차장으로 갔다. 세대수에 비해 비좁아 보이는 그곳에는 전 공간을 지배하는 감청색 링컨 컨티넨탈이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내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는지
건물 안에서 반소매 브이넥 셔츠 위에 카키색 점퍼를 걸친 남자가 내려왔다. 내가 무척 바빠서요. 여기 서류 일체가 있거든요. 그는 불투명 비닐봉투를 내밀었다. 저녁 전에 돌아올 수 있지요? 비용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는 스마트키와 돈을 건네주고 현관으로 돌아섰다. 차종이 워낙 고급이어서일까. 그의 몸태가 어딘지 촌스러울 만치 평범해 보이는 게 이상했다. 그가 이 차의 실소유주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여튼 나는 자동차 정기 검사소까지 차를 몰고 가 빈틈없이 검사 대행을 마쳤다. 그리고 곧장 빌라로 돌아와 휴대전화로 도착 사실을 알렸다. 아까처럼 그가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이번에는 어디 외출이라도 할 양인지 회색 모직 정장에 윤이 반들거리는 구두까지 갖춰 신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내가 내민 검사 합격 필증 같은 것은 아랑곳 없이 스마트키를 받아들면서 자꾸 내 얼굴을 훔쳐봤다. 석연치 않다는 표정으로 겨우 물어왔다. 혹시 방죽초 담장 앞에서 만난 적 없나요? 사실 나도 의아하긴 마찬가지였다. 그가 사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어쩌면 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빌라 건물과 고급 외제 승용차의 언밸런스가 쓸데없이 자꾸 떠오른 것도 아마 그 무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 나도 왠지 처음 보는 분은 아니다 싶었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제가 눈썰미 하나는 있습니다. 그날 제 자식놈 시평가를 해주셨지요. 퍽 서운하셨군요. 아직도 기억하시는 걸 보니. 그날 제가 오히려 선생님한테 많은 걸 깨우쳤습니다. 선생님이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깨우침을 주셨으니 선생님이지요. 이 근처를 자주 오십니까? 여기서 제법 가까운 데 살아요. 앞으로도 대행 필요하시면 절 불러주십시오. 명함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나는 공손히 명함을 내밀었다. 그것을 받아들고 뭔가 부언할 것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촉박한지 이내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이틀 뒤 저녁 식사 후 무의미한 브라운관 앞에 앉아 있는데 뜻밖에도 빌라에 사는 찻주라며 그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금 할 일이 긴치 않으시면 술 한잔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자는 것이었다. 고가의 차량이라 운전 대행을 하면서도 여간 조심스럽지 않았는데 이건 정말 뜻밖의 청이었고 이미 어떤 핑계를 대고 거부할 만한 경계선을 넘어 있었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것은 그의 앞에서 차를 다룰 때처럼 조심성을 유지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의외로 방죽시장 한 모퉁이 호차 구르는 소리도 요란한 실빗집으로 나를 이끌었다. 좀 의외였다. 입이 딱 벌어지는 고급 승용차와 이 허름하기 짝이 없는 막걸리집. 운전 대행으로 겨우 풀칠이나 하는 나를 배려하는 걸까? 경시하는 걸까? 선뜻 그의 청에 응한 것이 어쩌면 경박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가 권하는 자리에 동그란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둥근 스텐 주탁 복판의 뻥 뚫린 구공탄 자리를 칠 벗겨진 쟁반이 열적게 커버하고 있었다. 나를 어떻게 의식했는지 그는 전 이런 데가 편합니다. 했다. 나도 그 상황에서 맞장구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요, 편하지요, 사장님. 나는 비로소 그의 호칭을 정식으로 불러주면서 다소 안정감을 찾게 되었다. 제가 좀 친화적인 성격이라서요. 저는 좀 소심한 편입니다. 접대 그 차를 운전하면서도 등에 진땀이 났습니다. 사장님처럼 배포 유하고 화끈한 사람이 솔직히 부럽습니다. 저보다는 연배가 높으신 것 같고
왠지 제가 진심 형님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자주 만나 세상 물정 얘기나 허심탄회 나눌 수 있는. 내가 어리둥절해 반문하기도 전에 그는 잠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자세를 취했다. 그의 이름은 남일격이었다. 부인이 이 시장에서 싸구려 옷가게를 하고 있었지만 그는 수백억을 주무르는 무슨 컨설팅 업체의 대표였고 사는 집이 격에 맞지 않게 허름한 것은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근검의 생활 모토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도 취기에 힘입어 이제는 홍기를 놓쳤고 골방에 앉아 책을 읽거나 시 나부랭이를 끄적거리는 루저 인생임을 막지 못한 목소리로 덩달아 털어냈다. 그러자 일격 씨가 잠옷 숙연한 표정으로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래서인지 매우 정감 넘치는 철학이 있는 젊은 부자로 보였다. 내부로부터 모락모락 신뢰감이 솟아나는 걸 느꼈다. 그가 호형하는 건 어쨌든 그의 처분에 맡겼다. 그러나 내가 호재하는 건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 그가 역시 형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하며 고개를 주워거렸다. 세상 햇빛 안 닿는 곳은 많을지라도 공기 없는 곳은 없다는 믿음. 공기가 있다면 어쨌든 살 수 있다는 희망. 그곳으로 오로지 버텨온 나의 궤적을 철학이 있는 저 부자는 함부로 깔아뭉개지 않으리라 믿고 싶었다. 이때 술집 미닫이 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어떤 여자 얼굴이 반쯤 들어왔다. 주방에서 주전자를 닦고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아는 체를 했다. 일격 씨도 반응을 보였는데 영 떨떠름한 얼굴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하며 스마트폰 액정의 시계로 눈을 돌렸다. 아휴, 골목에 손님도 끊겼고 불만 켜고 있으면 뭘 해? 이제는 몸뚱이 전체가 가게 안으로 들어온 여인을 대신해서 주인 아주머니가 불평의 쩐 목소리를 날렸다. 이 사람아, 전화라도 하고 오지. 암튼 오늘 귀한 형님을 모셨으니까 좀 기다려. 형님, 제 안 식구입니다. 나와 그녀를 번갈아 보며 일격 씨가 부자연스러운 표정을 누그러뜨리려고 나를 끌어들였다. 알았어. 아직 불이 켜져 있길래 들여다보니 당신이지 뭐야. 여인이 막대기 도막처럼 튕기고는 저기서 기다려야겠다 싶은지 주인 아주머니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돌연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유심히 쳐다보는 낌새가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앞니가 보이도록 놀란 입을 채 다물지도 못하고 그녀가 다가왔다. 혹시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선생님 아니세요? 여인은 매우 신중했지만 첫눈결에 확신했다는 태였다. 어리둥절한 일격 씨가 나와 제 안식구를 번갈아 보는 사이 여인은 어느새 내 무릎 앞까지 쳐들어와 있었다. 소매 접은 회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 퍼머 앞머리가 몇 가닥 급히 내려와 있었다. 선생님이라니요? 나는 어색하게 반문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똑같으시네요. 실례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상기되면서 고개를 까뜩해 보이는 순간 맞아, 선생님이셔. 하고 일격 씨가 끼어들었다. 여인의 확신에 찬 눈빛이 다시 내 얼굴로 꽂혔고 그녀는 말을 더듬을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렇죠. 제 기억이 맞죠. 개방고개, 아니 개방령 중학교, 거기 계셨죠? 나는 더 부인할 수 없었다. 이 여인이 누군지는 기억할 수 없으나 그곳 학교에서 근무했다는 것조차 망각하는 나고자는 아니었다.
그렇습니다만. 어머머, 이게 웬일이래요? 세상에 이런 우연도 있다니. 김은식 선생님이시죠? 맞죠? 여인은 팔짝팔짝 뛰다시피 신기해하며 뭔지 모르게 즐거워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모처럼 귓바퀴에 다다른 내 이름 석자에 나는 대책 없이 어색해지고 말았다. 회사에서는 그냥 김씨, 김기사였을 뿐이다. 내 반응이 지체됨에도 여인은 여전히 즐거웠다. 저 잘 모르시겠죠? 제 이름은 더더욱 기억 못하실 거지만요. 꾸물거릴 수가 없었다. 나는 겨우 찍어다 붙였다. 아, 그러고 보니 얼굴 윤곽이 떠오르네. 공부를 잘했었지? 어머머, 선생님, 정말 반가워요. 세상이 넓은 것 같아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더니. 여인은 아예 동그랑 의자를 끌어다가 나와 일격씨 사이에 좌정했다. 그러자 비로소 이때다 싶은지 일격씨가 채들었다. 형님, 이 사람 이름이 방영자입니다. 고개 영자의 아들자, 영마루의 딸이라는 뜻이랍니다. 여자 이름에 고개 영자를 쓴다는 게 흔치 않을 뿐더러 촌스럽고 괴팍지지 않습니까? 한학을 하시던 아버지가 지어주셨다니 심오한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쓸쓸한 시장바닥에서 길가표 옷이나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 개자 하나가 들어가서 개방영자 이렇게 되는 거죠. 크크. 마치 남의 여자를 조롱하듯 일격씨가 주워 삼키자 영자의 눈망울이 하얘졌다. 순간 머릿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던 어떤 단어 하나가 쭈뼛이 고개를 쳐드는 걸 나는 느꼈다. 동시에 영자의 당혹해하는 얼굴로 시선을 가져갔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개가 아니라 괴야. 그 소리를 용케 들었는지 영자의 얼굴이 금세 풀어지는 게 보였다. 아, 미안. 오늘 모처럼 귀한 형님을 모신 자리에 이런 묘한 인연까지 겹치니 조크를 좀 했을 뿐이야. 일격씨가 해픈 남편으로서의 교태를 섞어 수습하고 나서자 영자는 다시 나를 향했다. 선생님, 어쩜 이렇게 여전하세요? 전 뒷모습을 보고 단박 감이 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뜯어보니 딱이다 싶었죠. 옛날 그 좀 느릿느릿하달까 여유롭달까 그 성품도 꼭 그대로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냐. 시간 되느라고 과속도 잘하지. 어머, 운전을 하세요. 영자가 다소 의외라는 눈을 지었다. 나를 대신해서 일격씨가 거들었다. 운전대행. 그럼 어저께 당신 차 맡겼던 분? 남편에게 물으면서 나에게 고개를 돌리는 영자의 눈매가 어수선한 그림자에 흔들렸다. 나도 무슨 말인가를 해야 했다. 그래서 말머리를 돌렸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여태 기억하지? 모범생이었으니까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죄다 기억하겠지? 아니, 그보다요. 그럼 우리 평대시를 비평해 주신 분? 영자가 더욱 깊어진 눈망울을 제 남편으로 향했다. 일격씨가 그럼 그렇고 말고 바로 이분이야 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연히도 그녀의 온 가족과 얽힌 나를 담담하게 대하려는 표정이 역력해지면서 영자가 대답했다. 웬걸요? 그때 선생님들 기억 거의 안 나죠.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 산골에서나 용노릇 했겠지요. 또 일격씨가 분수를 떨고 나섰다. 가차없이 영자의 눈에 다시 흰 동자가 커지자
그는 얼른 목을 구부리면서도 토달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시면 겸손할 줄도 알아야지 꼬박꼬박 말대꾸하듯 캐묻는 게 어디 있어? 아니야. 지난날 일몽처럼 희미한 걸 느닷없이 콕콕 집어주니까 새삼 신기하군. 나는 일격씨를 제지하고 영자에게로 시선을 보냈다. 선생님, 개방고개, 개방령, 아니 괴방령. 영자는 열심히 고개 이름을 들춰냈으나 뒤를 잇지는 않았다. 그게 무슨 주문이라도 외는 소리야 뭐야? 일격씨가 참견하고 나섰지만 영자의 눈에 문득 아슬한 회한이 어린다 싶더니 고개를 돌려 언니 저 사이다 하나 주세요 했다. 그렇잖아도 목로에서 벌어지는 세 사람의 대화가 흥미진진하다 싶던 주인 아주머니가 냉장고에서 사이다 병을 꺼내고는 앞치마 자락으로 쓱 문지르며 다가왔다. 우리 총무님이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걸 처음 보네. 아주머니는 병과 오프너를 주탁 위에 올려놓고는 자기도 입안에 끼어들 심산인지 옆 탁자에 붙어있는 의자에 눈길을 주었다. 오늘 왠지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영자가 아주머니에게 어리광처럼 독백을 했다. 무슨 일이래? 그 똑똑하고 바지런하고 야무진 우리 총무님이 눈물을 다 보이다니? 장난기가 묻었지만 주인 아주머니가 진지하게 영자를 다독였다. 영자는 병뚜껑을 나보란 듯 힘주었다고는 그것을 글라스에 주르르 따랐다. 한 잔 쭉 해. 뭐가 맺혔는지 모르지만 속이 좀 뚫릴 거야. 사이다 거품이 가라앉는 걸 기다리던 아주머니가 그걸 집어 영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일격씨가 그 장면을 마치 화상처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래서 비 내리는 벌판처럼 썰렁해진 이 장면에 어떻든 개입하기 위해 내가 물었다. 총무라니요? 우리 시장 상인회 총무님요. 벌써 10년도 더 됐어요. 다들 일 잘한다고 못 보게 하니깐. 주인 아주머니가 연신 영자의 표정을 유의하면서 목성에 힘을 실었다. 그거 보수도 없이 동네 심부름이나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를 제치고 일격씨가 다시 끼어들었으나 아무도 뒤를 달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영자가 내 잔에 술을 따랐다. 내가 경황 없이 어주버하는 사이 그럼 건배도 해야지 하며 주인 아주머니가 술잔을 지켜들었다. 개방령인지 괴방령인지 하여간 그걸 위하여 일격씨가 어설피 장난처럼 외쳤다. 언덕배기 처마 낮은 선술집에서 만난 며칠 후 일격씨는 형님, 학교에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지요. 그걸 본따서 6개월짜리 과정을 미리 착안해 주세요. 저는 한 보름 일정으로 동남아 국가를 다녀오려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나는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학교 경력이라고는 기간제 교사 1년. 그것도 20몇 년 전의 것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짠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눈동자를 멋들거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냉정하게 발길을 돌리기도 어려워졌다. 사업이든 사기든 바야흐로 프로젝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는가. 교육과정인가 뭔가에 짓눌리다 보니 대행사 사장님이 어느덧 낌새를 챈 듯도 하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투잡에 신경 쓰다가 차 사고라도 내면 큰일이다 싶은 걱정거리에 매이게 되었다.
몸에 신혈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회사에 나가지 못한 날이었다. 영자에게서 휴대폰이 걸려왔다. 아주 다급한 목소리였다. 나는 영자가 지목한 장소로 지체 없이 달려갔다. 길목에는 집안에서 입던 마고 차림인 영자가 경황 없이 서 있었다. 눈자위가 붉어 보였다. 선생님, 저와 함께 좀 가주세요. 손이 떨려서 차를 못 몰겠어요. 내 어리둥절함도 젖혀두고 영자는 어느새 조수석에 안전띠를 메고 있었다. 나는 의자 높낮이와 백밀러 반사 위치를 조절할 겨를도 없이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차 하부에서 드드득 마찰음이 일었다. 바퀴의 볼 베어링이 꽤 마모된 상태가 아닌가 싶었다. 다행히 영자가 켜놓은 폰 내비게이션은 운전대 옆에서 제대로 살아있었다. 선생님, 죄송해요. 급한 나머지 우선 선생님만 생각났어요. 괜찮아. 오늘따라 회사를 쉬고 있었거든. 그럼 더 죄송하네요. 쉬시지도 못하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평대가 사라졌어요. 가출? 단순 가출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칠 것 같아요. 벌써 4일 됐어요. 그런데 조금 전 대관령 넘어 동해 쪽에서 평대 폰 신호가 잡혔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는 구곡과 공조를 한다지만 제가 어떻게 집에만 처박혀 있겠어요? 남편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판이고요. 중1했지? 전에도 이런 적 있었나? 처음이에요. 제 아빠한테 대들 땐 있었지만요.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리고 대행으로 길이 난 솜씨로 서울 시내를 미끄러져 나갔다. 일격 씨와 주석을 함께 했던 언덕배기 선술집 앞을 지났다. 그 옛날 발심기복하던 영지였다는 곳. 평대가 모쪼록 무사했으면 싶었다. 차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이제 좀 조바심이 가시는지 영자가 겸연쩍어 하면서 말을 붙였다. 차가 너무 털덜거리지요. 뭐 어때? 이래봬도 내가 베테랑 운전자야. 아직까진 무사고거든. 그냥 똥차라고 말해주셔도 돼요. 그래야 제가 편해요. 똥차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똥차예요. 이것 보세요. 고속도로에서도 엄청 덜컹거리잖아요. 이건 차 탓이 아니야. 도로에 저렇게 버토리 있잖아. 아이고, 참 선생님도 왜 절 더 비참하게 만드세요? 영자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일격 씨를 고객으로 처음 만나던 날 그가 내주던 으리번쩍한 차를 생각했다. 그 차를 조심스레 모느라고 진땀이 나던 것도 떠올랐다. 하지만 그 차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았다. 물을 필요도 없었다. 영자는 사법고시 준비생인 일격을 이 시장바닥에서 만났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패스하여 법조인이 되리라는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다. 만약 좁쌀만한 의구심이라도 도들라치면 스스로를 악녀로 규정하며 자신에게 채찍을 휘둘렀다. 누구에게나 진실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완벽하게 성취되리라는 것. 그것이 신의 뜻 또는 인간이 가진 초능력의 아름다운 발현이라고 확고히 믿었다. 그러나 해마다 사법고시 합격자 수는 줄어들었다. 로스쿨인가 뭔가 하는 괴물딱지 때문이었다. 일격도 서서히 책상머리에서 멀어져 갔다. 결국 영자는 눈물 범벅인 채 두 손을 들었다. 일격은 서울의 사람 붐비는 거리로 나갔다.
어디에고 마음 둘 곳이 없어 들깨처럼 쏘다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일격이 이따금 고급 승용차를 몰고 들어왔다. 돈다발이니 금부치 같은 것이 들어있는 가방이 영자를 놀래키었다. 영자는 겁에 질렸다. 세상에 눈먼 돈이 어디 있다고. 이것이 검은 물건임을 모른다면 그건 바보 아닌가. 잊고 오래지 않아 여기저기서 빗독촉이 들어왔다. 안면 있는 사람들이 영자를 찾아와 불편한 표정으로 뒤통수를 긁기도 했다. 하지만 일격은 무쇠처럼 꿋꿋했다. 무슨 술수를 부리는지 갚기도 잘하고 빌리기도 잘했다. 영자는 김은식 선생과는 절대로 금전관계를 엮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고 일격으로부터 손을 떼고 말았다. 영동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산세가 점점 험해지더니 대관령 이정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각된 석상처럼 창밖을 내다보던 영자가 머뭇머뭇 입을 열었다. 선생님 기억나세요? 개방고개. 조금 머리 같은 애들은 개방령. 아무나 다 넘나들라고 개방한 고개라나 뭐라나. 생각나는구나 나도. 나는 차 앞유리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대관령을 어깨에 메고 있는 백두대간이 바야흐로 늠름한 위용을 뽐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룬 수업 시간에 그러셨죠. 저 고개 이름은 개방령이 아니고 괴방령이란다. 어렵지? 무슨 뜻이냐 하면 옛날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기필코 장원급제 방을 걸게 해달라고 빌고 빌면서 넘었다는 고개지. 그 덕인지 많은 선비들이 급제를 했고 말이야. 그러니까 저 영은 보통 영이 아니야. 그때 저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연유를 따 제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하신 게 새삼 실감났고요. 그 뜻도 확실하게 깨우쳤지 뭐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학교를 떠나실 때 또 말씀하셨어요. 괴방령 하면 너흰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니? 방영자요. 뜻밖에도 아이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지요. 왜? 영자는 괴방령의 딸, 그래서 맨날 1등을 하니까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듣고 은은히 웃기만 하시던 선생님,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괴방령, 그렇지, 그냥 고개가 아니었지. 저는 언제쯤이나 이 고갯말을 넘을 수 있을까요? 영자는 다시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지금 대관령이라는 고개 자체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 옛날 괴방령에서도 꽤 비껴난 왼처 마을에서 터덜터덜 영마루를 넘나들던 땀에 쩐 영자의 까무잡잡한 얼굴이 마치 엊그제인 양 머릿속에 그려졌다. 나는 무슨 말인가를 해야 했지만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이 순간 그녀의 모습이 측은하다거나 가련타기보다는 한없이 순백하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걸 느꼈다. 그래도 지금은 내 얼굴이 까맣게 타지 않고 희고 윤기도 나니까 이만하면 너도 성공한 거지. 어머 선생님, 이게 어디 윤기 나는 건가요? 창백한 거지요. 영자는 결코 여유를 가질 기분이 아닌 것 같았다. 급기야 내가 다시 한마디 우스갯소리를 던졌다. 오늘은 너한테 대행료 안 받는다. 네? 선생님도 그런 농담을 할 줄 아느냔 듯 영자가 겨우 발그레 웃었다.
그리고 어렵게 물었다. 어쩌면 오늘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어디서 시간을 보내지? 이 똥차 안에서요. 평대를 찾는 중에 잠복을 할 수도 있다고 경찰이 말했거든요. 그건 좀 곤란한데. 나는 껄껄 웃어 주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나는 확신한다. 저 영 너머에서 평대를 안전하게 찾을 거야. 그리고 녀석이 장차 커서는 늠름하게 괴방령을 넘어와 제가 행복해하는 방을 떡하니 붙일 거야. 순간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 영자의 볼에 또르륵 흘러내리는 눈물이 보였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교사는 천직이다 라는 말이 새삼 생각나게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식처럼 제자를 감싸 안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진한 감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는데요. 2대에 걸친 스승의 큰 사랑의 힘으로 평대가 괴방령을 넘어와 꼭 자신의 행복해하는 방을 내걸 거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괴방령의 고개는 장원급제 고개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